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윤입니다. 전문가와의 대담 제1편 V12과 OTA 편 다뤘습니다. 몇몇 분들이 좀 혼돈을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술 가운데서 어떤 기술이 더 뛰어나고 난이도가 높은지 그 우열을 가려보자가 아닙니다. 그 두 기술이 사실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예측해보고 그 가운데서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위한 인사이트를 우리 가져보자. 좀 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자라는 의도였습니다. 테슬라의 OTA 혁신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혁신적이에요. 그 기술적인 난이도, OTA가 IT 업계에서는 흔한 기술이 됐습니다만 이걸 자동차에 적용을 했고 파워트레인까지 OTA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심지어는 리콜까지도 OTA를 통해서 시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파격적인 행보. 혁신입니다. 왜? 다른 제조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꼭 높아야지만 혁신이 아니에요. 물론 내연 자동차에서도 OTA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자동차에 오래 사용했던 통신 프로토콜 그 기반을 바꿔나가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그동안 설계를 적용했던 내연 자동차들을 한 번에 갈아엎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테슬라와 같이 처음에 OTA를 염두에 두고 자동차를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구조를 변경함으로써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면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가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진보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도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 새로운 규격의 자동차에서는 OTA를 전방위적으로 파워트레인까지 조정을 하고 심지어는 리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적용해야 맞습니다. 사실 산업 전반에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아주 높아야지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만 애플이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을 때 스마트폰이 엄청난 완성도와 기술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탄생한 제품이 사실은 아니었죠. 그 이전에 팜이라든지 소니, HP에서 PDA를 통해서 기술 구현은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컨버전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훌륭하게 조합을 해냈고 애플이 산업을 선도하면서 생겨난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관련된 산업군이 폭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도 이제 OT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V2X, V2 Everything이 시작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레벨 3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OTA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테슬라에서 이걸 해놨으니까 테슬라는 이만큼 앞서가 있는 거고 내연 자동차는 지금 바꿔나가고 이게 기술 문제든 아니면은 관련 기반 시설을 전환하는 문제든 간에 어쨌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해놨으니까 잘한 거고 내연 자동차 업체는 아직까지 전방위적으로 내비게이션 정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ID3, ID4에서는 OTA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증명이 되진 않았으니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술의 격차, 이러한 OTA가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의 격차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었고 테슬라는 이러한 OTA의 기술을 먼저 자동차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내연 자동차로 하여금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동안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IT에서 잘 되고 있는 OTA 이거 스마트폰에서 자동 업데이트 받고 펌웨어 업데이트 받는 거 이거 자동차에 해주면은 얼마나 편해 사업소 들어가지도 않고 하지만 이거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멈추기라도 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 때문에 못 해왔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도 서로 눈치 게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게임이 시작되는 레벨 3부터는 이걸 통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2년 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시장으로 경쟁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V12도 마찬가지입니다. V12도 테슬라에서 몇 년 전서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이버트럭에서는 시연을 보여주면서 곧 나오는 사이버트럭에 이미 있겠다. 실어놓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닛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 닛산은 나가 있어. 미안하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제대로 구현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기술 자체는 다 구현해 놨는데 안 하는 걸 뿐이다.
OTA랑 같은 평가선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못할까요? 불안감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해놓게 되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모델3, 모델 Y 잘 판매를 했는데 단 한 대라도 문제 생기면 우린 판매할 내연차가 없는데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진보된 전기차에서 문제 생기면 야, 우리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성장 동력 이렇게 되고 야, 아직 안 돼. 야, 아직 확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대에서 어찌됐든 이게 2010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뭐 부분적으로 닛산에서 건드려봤던, 아니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서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현대에서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는 겁니까? 야, 쟤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겠는데? 경쟁자들을 끌어들이는. 마치 테슬라가 OTA를 통해서 이제 OTA 안 하면 V2X를 기반으로 한 레벨 3 자율주행 시장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너희들 못할걸? 그리고 소비자들이 야, 그렇게 되면 야구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도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야구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걸 찾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V12도 이거 에너지 탱크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 되게 편리하겠는데? 그리고 마치 생태계, 애플이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관련 산업이 커졌듯이 이 V12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전용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활용, 이걸 뭐 사무실로, 오락실로, 또 개인적인 집무실로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서 또 생태계가 조성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니 다른 제조사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불안감 때문에, 아니면은 야,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되겠어, 좀 더 지켜봐야 돼,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촉발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술들은 서로 경쟁자들에게 자극을 줘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진보되고 기능이 많은, 하나라도 더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술로서 상대방, 경쟁자들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V12 아직 못하는 제조사들이 왜 안 해? 빨리 해, 너희들. 이거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커질 줄 알고 안 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정상이고요. OTA 마찬가지야. 테슬라 OTA가 파워트레인까지 바꿔주잖아. 자율주행 되면은 너 이거 어떻게 매번 사업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게 할 거야? 빨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가면 하려고, 그때 가면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지금부터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내고 이게 잘 펌웨어가 안착이 돼서 자동차를 생명을 담보로 움직이는 건데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너희들이 테스트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소비자들이 이 기술은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상식을 알고 있지 못하면 제조사에게 야, 이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빨리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제조사들은 제일 두려운 대상입니다. 관련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 이거는 올바른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꼭 갖춰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소재들을 취합해서 자, 이것이 갖는 의미, 또 이것이 제조사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술을 놓고 야, 이게 더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런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기술들, 새로운 기능들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가치가 다 소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라도 더 소비자들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최초의 기술들, 최초의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어느 특정 브랜드에서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도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서 특정한 기술이 나왔으면 이걸 뭐 별거 아니야, 저거 뭐 니들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저건 뭐지? 저게 앞으로 산업 또 자동차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비교 대상이 없어야 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테슬라와 비교를 해.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도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는 데이터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입니다. 뭐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뭐 로켓을 쐈다가 다시 또 회귀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테슬라는 뭔가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대단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존속을 위해서 공헌하는 마치 영화 속에 그 스타크 인더스트리처럼 일론 머스크가 마치 토니 스타크처럼 비교가 돼서 엄청난 위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론 머스크 인생을 보시면 저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가끔 공부 좀 하시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40분 넘는 다큐멘터리식의 영상도 만들었고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배터리 전략이라든지 전기차 전략, 에너지 기업, 데이터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만 강조를 한 게 10시간이 넘습니다. 요거 그 중에서 그냥 핵심적인 걸 따다 놓은 것만 5시간이 넘어요. 이게 뭐 잡담한 게 아니라 다 강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가 처음에 자본을 모았던 건 G2라는 소프트웨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회사를 소개해서 온라인상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온라인에 가공하는 거였는데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정말 도산 위기까지 가서 사업 실패. 이게 뭐 영업이 제대로 될 만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IT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또 내부 경영자들 간의 첨예한 어떤 그 대립 때문에 막 그 CEO에서 경질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찰나에 컴팩이 인수를 했습니다. 거액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기사회생을 한 거죠. 2천만 달러 정도의 그 분담금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X를 꿈꾸고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컴팩은 또 G2 인수해놓고서 제대로 활용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똥불찬 인수였는데 그래놓고서 이제 HP의 인수가 됐고 HP가 그 똥불찬 그 전략적인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결과적으로 일론의 종잣돈을 컴팩이 만들어줬고 그 컴팩이 뭐 찾던 똥볼을 또 HP가 인수하는 이런 IT 업계가 아니었으면 일론이 지금의 테슬라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자금, 초기 자금, 종잣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닷컴, 뭐 잘 아다시피 페이팔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엑스닷컴입니다. 엑스닷컴 인터넷 그 금융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이베이에 인수가 돼서 페이팔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억만장자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기업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규모가 작으면 장사꾼이고 규모가 커지면 사업가라고. 자본을 추구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그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고요. 테슬라를 설립한 것도 테슬라를 원래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마틴 에버하드, 그 다음에 타페닝 이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려면 전기차가 답이다. 이 사람들이 원래 환경론자였고 또 이상주의자였고 또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에 달려있다. 지속가능한 가치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테슬라를 설립을 했고 자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나서 이거 사업성이 있겠는데 해서 일론이 65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해내겠다는 발상을 원래부터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에너지를 친환경화시키고 또 우주 산업을 통해서 인류의 생활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도 자기 전 재산 그 엑스닷컴이 이베이에 인수되기도 전에 모든 걸 2천만 달러가 전 재산이 이거 다 쏟아붓고 주머니에 뭐 몇만 달러 없을 때까지도 전 재산을 사업에 올인하는 과감한 어떤 행보를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테슬라도 그렇고 뭐 솔라시티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기업입니다. 상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이 상품을 통해서 자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요, 그냥 공산품들이에요. 사람들이 가격에 매겨져 있고 그 가격에 맞춰서 이걸 내가 구입하게 되면 내가 지불한 것만큼 더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덜 할까? 만족도는 어떨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공산품을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진영하고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위가 있나? 아니면 떨어지나? 이건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들 단차, 그 다음에 불합리한, 구입할 때 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거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뭐 인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SD도 서비스를 계속 베타, 뭐 8.2, 8.3 이렇게 베타만 내고 있는데 미리 돈 주고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돼? 하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언제 서비스가 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얼마든지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생각이 있겠지. 뭐 그는 뭐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우주 산업을 통해서 인류의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이해해줘. 물론 그렇게 하셔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고 재벌을 벌기 위해서 제공하는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요걸 현대와 비교를 하던, 벤츠의 전기차와 비교를 하던, BMW와 비교를 하던, 아니 폴kswagen 전기차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고, 잘한 점은 잘했다, 못한 점은 못했다. 그리고 또 내연 자동차에서 만들어낸 자동차들도 잘한 점은 잘했다, 못한 점은 못했다. 뭐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자기가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스탠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를 옹호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내연차와 비교해서 너무 잘하고 그들은 너무 못합니다. 반대로 적용해볼까요? 테슬라, 내연차 하나도 못합니다. 너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만듭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내연차와 전기차의 판매 비율은 95대 5입니다. 95%가 내연차예요. 아직까지 주인공은 내연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기차로 세상은 바뀌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전기차가 아닌 차들은 다 차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사고예요. 아직까지 자동차 시장에서 주인공은 내연차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기차가 어느 정도 빠르게 주연의 자리를 꿰차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끌어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내연차가 자동차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연차 회사가 못하긴 뭘 못합니까? 내연차 잘 만들고 있죠. 내연차, 전기차 당장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해성 충돌이라든지 화산이 폭발을 해서 송전 시스템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서 한 3, 4년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내연 자동차들은 전기차 시대 한 3, 4년 늦겠는데 내연차들 만들어가지고 내연차 열심히 그동안 판매해서 이거 복구될 때까지는 내연차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연차 업체들은 지금 내연차와 전기차의 균형을 맞춰서 어떻게 사업 전환을 충격파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내부에는 내연차를 만들던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또 기술자들, 그리고 또 생산자들, 또 협력업체들,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 시대에도 최대한 충격이 좀 덜하게 성공적으로 사업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기차 부분에서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내연차 부분이 아직까지는 95% 정도 되니까 우리가 내연차 부분에 좀 더 충실한 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을 하자라는 게 스탠스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연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100% 올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역량과 자본과 기술을 다 전기차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인을 하는 브랜드와 아직까지 내연차가 95% 정도 비중을 차지하니까 성공적으로 한 4, 5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기술 이관, 시설 확충, 또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내연 자동차 간의 품질력이 지금 현재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게 비정량입니다. 올인을 하는 내 테슬라가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테슬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연 자동차들은 글로벌 탑5까지는 대략적으로 1년에 800만 이상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현재 검증된 게 50만 대 수준이고 올해 75만 대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500만 대, 700만 대, 800만 대, 10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났을 때 이런 양산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아직 검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도 소재 산업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또 ESG 경영을 해야 된다. 또 LCA 규정을 맞춰야 된다.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유럽에서 뒤처진 배터리 기술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계속 또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요.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시장을 또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소재를 너무 많이 집중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산업 자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뭐 규격이 바뀔 건지, 뭐 전고체라든지 그 외 배터리 다른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는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 확장이 될 것인지 생산량은 예상했던 것만큼 뭐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2배, 3배 이렇게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인 그리고 또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모빌리티를 통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전기차 요리라는 테슬라 그리고 내연차와 전기차 간의 성공적인 이관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내연차 뭐 이런 두 진영 간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내 환경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냉정하게 여긴 대단해. 여기는 아니야. 미리부터 답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기차는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전기차의 본격적인 게임은 2025년부터 시작될 거다. 왜? 레벨 3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V2X를 통해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폭발하는 2025년 그리고 어느 정도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확충이 돼서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3,400만 대 전기차가 쏟아져 나와서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춰지는 그런 시점이 대략 2024년에서 2025년이기 때문에 모든 내연차들의 사업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이 2025년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본 게임은 2025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나오는 제품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 방향인가 봐. 이게 새로운 어떤 전기차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어떤 흐름이니까 이거 미리 좀 맛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차세대 시장에서 내가 테스트해 줄게 이런 적극적인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테슬라다 내연자동차다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전기차 시장에서 올인을 하고 있고 모든 기술력들 전기차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가벼워요. OTA를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설계 자체를 예전에 구닥다리 통치 프로토콜 다 없애버리고 파워트레인까지 리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OTA가 가능한 형태로 처음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토파일럿을 가장 적극적으로 또 FSD를 가장 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오로지 전동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수직 구조로 개발되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그 일입니다. 내연 자동차들은 내연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아직은 크니까 이거를 조금씩 옮겨야 되니까 한 번에 혁신적인 걸 많이 보여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테슬라는 단차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제품에 대한 세세한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양산 능력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자동차들은 최소 50년에서 100년 이상 내연자동차를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품질 좋고 단차 없고 그리고 또 사용자의 익스페리언스에 잘 맞는 그리고 또 비클 다이나믹스를 해석하는 능력도 테슬라보다는 내연자동차가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엄청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내연자동차들이 엄청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됐을 때 어떤 식의 승부점으로 작용을 해서 두 진영 간의 승패가 나뉘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유리하지만 결판은 난 상황은 아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 보면 뭐가 유리하냐? 내가 오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둬야 되겠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든지 본인이 만족하려면 뭘 좀 알고 또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셔서 상호 존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내 얘기를 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느냐 하면서 나중에는 막 인신공격하시고 반말하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막 욕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온라인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인데 앞으로는 이게 더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우리의 주요 생활 무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쓰는 이게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갖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시고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수용 안 하시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난하시거나 왜 너는 바보냐 이런 식의 어필
잘못된 어떤 그 공격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자동차 관련해서 더 유용하고 더 실용적인 그런 새로운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